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고 정말 힘든 출장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통 의원들이 가면은 반은 그래도 좀 여유 시간을 가지고 네. 반은 어디 행사 쫓아다니고 일 보고 이런 건데 저희는 미국에 가서 시카고, 워싱턴, 보스턴 이렇게 다 6일 만에 일정 소화하고 오느라 저랑 같이 가면 다시는 안 간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관전평이 궁금하긴 한데 예. 우리나라 지금 현안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여야 대표회담 어떻게 점수 주신다면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워낙 빵점짜리들이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헌정사 이래 여야 대표가 TV에서 모든 걸 놓고 토론하는 경우는 딱 3번 있었거든요. 대표하실 때 셋 다 이준석 송영길 주였는데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애는 미치지 못했죠 당연히. 빵점이라고요. 그래서 한 15점 하겠습니다. 15점? 예. 너무 박하다. 좋은 점수죠. 15점이면. 네.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는데 15점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15점 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제 이제 첫 발걸음 뗐고 이걸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도 재벌들 보면은 다 사장직기, 회장직이 누구 있어요. 근데 꼭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이 터지면은 총수 나와라. 이 법상으로는 동일인 지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 나와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권에 대한 야권에서 어쨌든 본인의 위치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여권에서 어떤 결정권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는가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물음표죠. 오히려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합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바로 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전권을 받고 임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뭔가 회담이 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 김영남 이런 사람 나오면은 급수상으로 높은데 왠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직위는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수반으로 사실상 여기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뭘 판단했다 해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는 동력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근데 어제 공개가 안 된 게 이제 독대 자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이제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여기서 뭔가 좀 내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신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전술적인 면이든 어쨌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 간에 상대가 내 말을 밖에다가 중계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예, 그렇죠. 내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가서 악의 없이 용산이랑 상의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네. 예, 그런데 아직 그 신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 송 대표랑 얘기한 것 중에 독대하면서 얘기한 거 아직까지도 밖에 공개 안 되고 맞습니다. 여기서 공개했어도 되는데. 할 인직할 가치가 없는 거고 이제 저희 일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긴 하네. 그때 송 대표님 그래서 제가 계속 첫 번째 만나서 그런 신뢰관계가 쌓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서는 더 진지하게 여야 대표가 할 말 하고 했던 게 결국은 이번에도 아마 두 대표가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게 아니었을까. 자, 이번에 나온 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좀 더 내밀한 얘기를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개인 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득을 봤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득을 봤죠. 오히려? 예, 어떤 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가지고 회담하는 모양새 만들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약간 내주는 모양새로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만나줄 이유가 없는데 만나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당정 관계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의원님의 진단도 결국 이것인데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넘어가 보죠. 윤한 관계, 당정 관계 실상이 어떻다고 지금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제껴놓고도 원외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원외 대표가 저도 이 시기에 대표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제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상황이 나왔던 게 저는 그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시기에 미국 출장을 갔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제코와 석자인데 지금 뭐 갑자기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만나주진 않을 뿐더러 그거 갈 타임이 없죠 우선. 두 번째로는 결국 지금 선거가 없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외부에 가서 뭐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한동훈 대표하면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 동원해놓고 막 다 흔들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가서 예를 들어 뭐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카니발에 내려서 닭을 흔든다.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뭐 선거 국면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장외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여의도라는 곳 안에서 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랬고 네, 그럼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시골에 재보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안 뛰어들려고 이번 공천은 시도당에서 한다 이래버렸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는 또 그럼 그 등판 못한다? 본인이 공천은 시도당에다 한다 해놓고 지금 뭐 갑자기 여기서 공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뭐 이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수 정도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 가서 뭐 시장에 사람 동원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짧게 영상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 내용으로 이제 파악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참 불경스럽습니다만은 대통령 다 처음 해보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단임제니까. 1, 2년 차에는 좀 감이라도 잡고 그럼 3, 4년 차에 이제 원숙하게 국정을 운영하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우선 현실 인식부터가 국민들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시스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응급실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해법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약간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요? 현실 인식이 지금 실상과 많이 엇나가 있다라는 지금 지적이시잖아요. 예.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뭔가 보고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천성적으로 낙천적이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예를 들어 검찰총장 하실 때도 세상이 진짜 윤석열 총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도 그래 뭐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버티신 거잖아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 있어서 웬만한 위기에는 까딱하지 않으신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개혁이다. 그리고 개혁에는 항상 반개혁에 저항이 따른다. 여기에 굴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 생각이 딱 확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나중에 대통령 퇴임하시면 죄송하다고 술 한잔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가 이상한 걸 많이 비유했거든요. 네. 뭐 벌거숭이 임금님, 엄석대, 돈키호테 뭐 이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딱 돈키호테 부류거든요. 국민들은 개혁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저 앞에 도는 건 풍차인데 저 풍차는 나를 쓰러뜨리려는 거인이야. 나는 이제 그냥 동네 그냥 아저씨인데 나는 기사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흔한 여인인데 매우 아름다운 둘신애야 공주야.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약간 세상 인식이 달라가지고 해법이 다른 거거든요. 풍차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데 거인이라 생각하면은 내가 기사니까 말 타고 돌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와 이런 것들을 반격 저항으로 잘 오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풍차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데 기득권의 저항이다 이렇게 막 보는 거죠. 그러면 참모들이 좀 직원하면서 그건 아니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건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돈키호테가 그렇게 가면요. 저 사람 포기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좀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참모들 이야기 전에 주말에 그 진중권 교수가 시사 저는 그 유튜브 채널 나와서 했던 얘기 보셨어요? 그 기사? 안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2,000명 증원해서 대단히 완강하더라. 1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의사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떤 이 이야기만 상당히 경로로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참모들이 아무리 직언을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에 꽂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에 꽂혔는지 잘 모르겠고 네. 하지만 의대 직원 2,000명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자신 있었으면은 조금 더 설명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대표적으로 왜 2,000명인가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나중에 그럼 이런 게 우리 인구 구조화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약간 날림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화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저럴 이유는 없다?
저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그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이른바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굳이 따지면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기억에는 예전에 고발 사주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제가 그때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피의자 손중성, 김웅 및 한모 씨와 김모 씨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밑이 그러니까 앞에 피의자에서 끊는 거냐 아니면 피의자 4명이냐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게 했는데요. 네. 그거 하나로 이제 사실상 어떤 혐의를 특정하거나 아니면은 수사의 방향성이 나왔다 보긴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 고발 사주 때 그 압수수색 영장대로라 그러면은 더 문제될 일이 많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수사는 오래된 수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그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사의 결과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압수수색 단계에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뭔가 평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어쨌든 차명 뭐 자금 이체라든지 뭐 5천만 원, 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의 비용이 어느 쪽으로 입금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그 방향으로 진짜 수사가 이런 게 맞다 그러면은 어려운 수사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오래 끌었을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보가 늦게 들어온 건지 수사가 길어진 건지 이건 좀 제가 모르긴 하지만은 예. 타이밍은 좀 약간 오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오해 살만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의원님이 뉴스를 많이 탔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관련해서 했던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네. 요지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했던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22만 명에다가 뭐 나중에는 뭐 40만 명에서 62만 명이 무슨 뭐 텔레그램 이 딥페이크 관련 범주의 가담자다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인터넷에 말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내용 체크해 보니까 네. 그 텔레그램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봇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개발자가 만든 것이고 예. 해외에 있는 방이고 그래서 뭐 그 텔레그램 방은 한 18개 언어로 자동 번역돼가지고 운영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그러면은 한국인 이용자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 물론 근거 데이터는 없으니까 추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은 예. 그러면 텔레그램의 전체 세계 이용자 수가 한 9억 명 정도 되고 한국인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간 사용자 수가. 그러면은 뭐 실제로 한 뭐 30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방에 22만 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한 700 몇십 명 정도 되겠다라고 간단한 추산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22만 명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숫자를 계산하기 이전에 지금 이런 거의 같은 시점에 해외 보고서도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딥페이크 영상이 가장 만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에서 그렇게 만연했던 데는 성희롱 문화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영상에서 이게 이제 피해자가 되는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인이고 뭐 여성 가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네, 아이돌 가수들이고 당연히 아이돌 가수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돌 가수가 그 53% 가까이 된다고 하는 영상물에 등장하는 거는 그건 그거대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은 지금 계속 이거 제기하는 분들은 학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보편적 다수에 대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무슨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피해 학교 수집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인증이 뭐 강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막 뭐 제가 그냥 애들이 할 표현하겠습니다. 애들이 장난친다고 봉하고등학교 이런 거 넣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김해 봉하고등학교 500 몇십 명 뭐 피해자 이렇게 넣어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과 장난치는 사람들이 매번 그런 데마다 다니면서 봉하고 이런 거 넣었는데 봉하고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위협이든지 실제대로 평가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관련 어떤 그 법률안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호들갑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텔레그램 차단할지 아니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정치인들이 입 빨린 소리로 네. 무슨 뭐 검열을 강화. 검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텔레그램에 어떤 검열할 권한이 없기도 하지만은 검열한다는 거는 전수조사예요. 모든 텔레그램 상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다 누군가가 사람이든 서버든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검열을 과하게 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N번방 사태 터졌을 때 네. 그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검열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차단할 것인지를 그렇게 놓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놓고 자기는 뭐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하려는 우리와 여기 대해서 과잉 규제하지 말라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정치가 이상한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과방위가 해당 상임위잖아요. 예. 논의는 한번 해봤어요?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 회의할 때만 제가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도 그렇고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결국엔 방법 없다죠. 방법 없다고 그리고 대답했다. 김태규 부위원장도 지난번 답변에서 결국에는 과도한 검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과기정통부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과잉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중지명했는데 결국 텔레그램 차단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몇 개 나라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뭐 터키였던 국가 차원에서 막아버린. IP로 접근을 막아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규제해가지고 막을 때 가장 쉬운 게,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인용하는 거,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학교 폭력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네. 확실하게 없어지죠, 학교 폭력이.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 다른 메신저로 이전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 차단해버리는 상황이 올 겁니다. 1분 남았는데 요거 하나 마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 탈당을 했거든요. 좀 전망을 하시는, 뭐 앞으로 김종민 의원의 선택은 뭐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예고되었던 상황이고요.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한 1, 2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예, 상태에서.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요. 먼저 민주당 뭐 복귀설, 조국혁신당 뭐 입당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사람이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로 이제 다시 탈당하신 건데. 예. 일단은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탈당의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